자, 오늘 2부에서 논의해볼 주제는 바로 사회적 경제 국면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인데요.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강민수 센터장님께서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정의 그리고 사회적 경제가 지금 어떤지 먼저 우리를 먼저 들여다볼게요. 역사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는데요. 대개 그냥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에 소개된 거는 97년, 8년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 제도적으로 소개됐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는 유럽과는 조금 다르게 자활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을기업, 2007년에 사회적 기업이 법제화되고 2012년 협동조합이 이렇게 법제화되는 순서로 우리 사회에 소개돼서 지금 한 20년 정도 됐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회적 경제 정의할 때 얘기하면, 역사성을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뭐 개, 향약, 두레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훨씬 더 오랜 사회적 경제 전통이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유럽에서 얘기하는 그 소셜 가나미와 같은 느낌으로 사회적 경제를 정의한다면 우리 사회는 한 20년 정도 사회적 경제가 소개돼서 우리 사회에 이제 그 착근했고,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되게 이제 98년 IMF 이후에 국가부도 사태였잖아요. 이때 이제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사회적 경제가 중요한 쓰임이 있겠다 판단이 있어서 소개될 때는 되게 이제 그 복지의 전달 비용을 줄이는 의미로, 일자리를 만들 때 국가가 재원이 좀 줄어드니까 그거를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그 민간의 파트너를 활용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우리 제도로 이렇게 갖고 들어왔고, 그 뒤에 이제 사회적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이렇게 들어왔고, 2008년 이제 금융위기의 협동조합이 이제 유엔의 권고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소개되는 제도적인 맥락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사회적 경제 이제 오늘 크게 두 그룹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로 저는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조금 얘기를 해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회적 경제를 운영하시는 그 주체들을 같이 참여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분들이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책하시는 정부 또는 지방정부 또는 이제 중간 조직에 이렇게 계시는 두 분인데, 이 두 주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적 경제가 이제 그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회적 경제를 우리 사회에 이렇게 확장해 나가려고 노력했는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이제 크게 놓고 보면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국가로는 이제 법률로 하고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이 일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법률적 규정을 만들고 그것에 기초해서 재정 지원이나 사업 지원을 해오는 역사였고, 보면 되게 우리나라는 네 개의 그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이 부처를 좀 달리해서 하는, 유럽과는 좀 차이가 있는데 달리해서 만들어진 특징이 있습니다.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사실 그 이론적으로는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니까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대개 한 20년 됐고 부처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중앙, 광역, 기초로 내려와서 정책이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는 한 76개 시도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한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구에도 아까 이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했었고, 우리 자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정도 지금 성장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숫자적으로는 16년 말에 한 15,000개에서 20년 말에 한 25,000개, 조금 더 와서 지금 단계에서는 협동조합이 한 3만 개쯤 되죠. 그리고 우리 사회적 기업으로 치면 사회적 기업은 한 6조 정도 매출하는 걸로 있고, 종사원들은 한 5만 명 이런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중에 취약계층 고용비율 한 4만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 스케일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사회적 경제 기업인데 우리가 잘 카운트 안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생협 같은 거예요. 생협이 사회적 경제 맞잖아요, 그죠? 1조 정도 팔아요. 굉장히 크죠. 조합원은 한 120만 가구 정도. 그러니까 이윤 기업에 맞서는, 또는 이윤 기업의 비중을 줄이고 이용 기업, 사람이 중심인 우리 사회적 경제와 같은 이용이 목적인 기업의 비중이 좀 더 커지는 사회가 균형 잡힌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뒤에 제가 관련주 책에 2개의 제안을 드리려고 할 때 그때 같이 또 설명드릴게요. 조금 빠르게 이 사회적 경제가 도대체 개념적으로 뭐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그 스케일을 갖고 있느냐 여기까지는 이제 감각을 서로 나눈 거죠. 그죠? 이런 정도로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에 한 20년간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 그럼 정부가 어떤 일을 했었냐. 아까 그 쭉 98년 이후에 각 정부에서 보수 진보를 넘나들면서 사회적 경제를 불렀어요. 사회적 경제 정책 파트너를 불러서 일을 했었고 특별히 사회적 경제가 확장적으로 커질 때는 문재인 정부가 맞죠. 네, 문재인 정부에서 16개 부처에서 55개 사업을 해가지고 각종 사업들을 했고 가장 그 눈에 띄는 거는 청와대의 그 사회적 경제 비서관을 위해서 정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이 예산하고도 크게 차이가 예산이 많지 않아도 정책을 총괄한다는 건 큰 구속력이 있어요. 불러다가 뭐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그 4개 부처를 넘어서 16개 부처에서 저렇게 일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냐 없냐 굉장히 큰 문제고 그걸 이제 국정의 100대 과제를 했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를 중요한 정책의 파트너로 활용하고 또 활용이라기보다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활성화하게 노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사회적 경제 지우기가 진행되고 있다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대회를 중심으로 공대회를 만들었는데 판단의 근거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정의 과제에서 사회적 경제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크게 다루고 있는 건 아니고 120대 국정 과제 중에 사회 서비스 일부를 언급했지만 그게 사회적 경제는 아니니까 그 부분은 아쉬운 지점이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당연히 그 직제를 총괄했던 사회적 경제를 총괄했던 그 사회적 경제 비자원 직제가 없어진 것도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는 아쉽고 사라졌다고 이제 근거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름을 바꿨어요. 사회적 경제과를 협동조합과 통합해서 지속가능 경제학과로 바꿨는데 이게 별일이 아닌 것 같아도 다 구속력을 받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과가 하도 자꾸 이름 바뀌었고 제가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를 담당하는 데가 상생경제지원팀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잊고 싶었어요. 사회적 경제과가 다른 과로 바뀌어서 진짜 막 속으로 부글부글하면서 그래 그래도 뭐 잘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름을 바꿨는데 바꾼 이름이 뭐 솔직한 얘기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속가능 경제가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개인적으로 지속가능 경제가 도대체 뭐야 이랬는데 그 케이트 레이월스라고 하는 여성 경제학자인데 여성이라고 표현하는 이분이 이제 경제학자 중에 앞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그분 책 읽고 제가 돈업경제학 모델이라고 하는 걸 읽으면서 지속 가능하다는 게 그 사회적 기초,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인권이나 먹는 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생태적 한계 내에 인간의 경제가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신 책이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그런 게 지속 가능한 경제라면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겠구나 지표를 개발해서 그런 의미에서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좀 얘기도 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거버넌스는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자기들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지우고 있는 건 맞는 거고. 네 번째로는 아주 구체적으로는 작년에는 경주박람회 17개 부처 공동으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6개 부처만 후원으로 참여했죠. 아주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 4가지 근거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이런 것은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를 포함해서 등등등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도에 만약에 지금과 같은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사회적 경제과 같은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거기에 담당하신 공무원님들이 0.5 이러다가 뭐 할 거 없는데 그러면 없애야 되지 않냐. 심지어 지방교부금이 세수가 줄어서 빠르게 저를 줄어들고 있잖아요. 14조 정도 준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좀 예외예요. 그게 참 어떻게 생각해보면 서울특별시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되는데 서울시가 예산이 44조거든요. 그중에 교통예산만 떼가지고 따지면 충남 예산하고 같아요. 이거 엄청 크죠. 그 다음에 지방교부금 중에 유일하게 보조금 받지 않는데요. 서울시가.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데 광주도 아마 교부금 받을 건데 예산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겠는데 그 주요 부처의 예산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는 91% 협동조합 예산이 사라졌고요. 행안부는 56%,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도 56%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의 주요 부채 예산이 구체적으로 사라졌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대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과도한 것이라고 봅니다.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시던데 내년도에 어찌 해야 되냐고. 아니 원래 어찌 할 거를 알고 정부 정책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라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가 만약에 오늘 이 별별 포럼 계약을 여기 업체가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별별 포럼 계약했던 기획사가 동부에다 대고 우리 이거 못해.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이 어디 갔어. 장난치냐? 니네 다 물어. 반대인 경우는 왜 성립이 안 되냐고요. 국가는 그런 책임이 없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연히 비난받아야 할 마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정책이 실현되면 지난 20년간 쌓였던 인프라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한번 사라지면 다시 복구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 복구는 예산 삭감은 반드시 철회된다 생각하고 여기엔 차마 못 적었지만 이 과정이 너무 폭력적입니다. 심지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500명의 일자리를 통보해서 하루아침에 없앤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회적 경제인이란 당연히 분노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그만두라 이렇게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폭력적이에요. 이렇게 일을 하는 거는 예상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 사회적 경제인들의 자존심에 너무 상처를 준 일이 아닌가. 우리가 무슨 내 보조금을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럼 있을 수 있어요. 한 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만 아까 좋은 표현인데 핀셋처럼 경찰에 고발하고 고소해서 문제 해결하면 되잖아요. 왜 전체가 다 그런 사람인 듯 매도하느냐고. 이거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생각하고 당연히 공대의 구성에서 함께 싸우고 예산이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게 이렇게 24년부터는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 종료할 경우라고 보고 2,000억 이상 700억 정도 줄었기 때문에 저 예산들을 다 거기에서 줄이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적으로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철회돼야 되고 지자체 임의를 통보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문제예요. 예산이 확정이 안 되는데 저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직권남용하는 거 아닌가.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훨씬 더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저성장, 불평등 이런 문제를 그러면 기존의 경제 시스템이 해결할 수 있냐? 해결을 어렵다면 그 대안적 경제 모델이 사회적 경제에게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건 아니. 이게 왜 제가 이런 주장을 하냐? 저 혼자 이런 주장을 하면 제가 또라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EU, ILO, UN이 다 이렇게 했다고요. 전 세계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반대로 가냐고요. 국면전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냐. 서울의 사회적 경제 예를 들은 거고 저는 제 가정은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지방정부가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생태계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크게 보면 연대 조직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고 중간 조직 운영할 때 제 경험인데 서울시에서 유려한 표현으로는 통제형 자원 전달 상태 민간 위탁해서 통제형 자원 전달 상태에서는 혁신적 사업이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한국협동조합 연구소에서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스타트해서 운영할 때 예산이 없어요. 야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6시에 퇴근 도장 찍고 다시 들어와서 9시까지 근무하고 집에 가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코미디냐. 돈 안 받겠대. 그래도 하지 말라는 게 문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런 통제형 자원 상태에서는 혁신적인 사업하기 되게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협력적이나 자유를 지향하는 민간위탁 사업을 민간위탁이 아니라 민간협약 방식으로 좀 바꿔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금 선도적으로 동거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우리 같이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안 드리는 얘기인데요. 아주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11월에 이제 예산국회가 시작돼서 우리가 민생 살림 예산으로 우리 예산 원상 복구를 요구할 겁니다. 지금 88개 단체가 뭘 하는데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왜 너는 잘 되지도 않을 걸 갖고 그러냐? 그래도 해야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는 저는 이제 이 국면이 지나고 나서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년도에 이제 예산 문제가 생기고 나면 장기적으로 도대체 사회적 경제가 지속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경제로 함께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데, 그래서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건데, 그 사회적 경제의 가장 실패 사례는 어디 있냐면 서울시 불광동에 가면 서울혁신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와서 해보시면 이러면 망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탑다운은 안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는 없어요. 작더라도 우리의 것을 만들어서 그 위에 집을 짓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쉽게 생각해보면 조직이 안 깨지는 거는 단순해요. 제주도의 영농조합 장목방 같은 게 왜 안 깨지냐? 돈이 2억이 있어요. 나가면 쓸 수가 없으니까 조직이 안 깨집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도 작지만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야 있든 없든, 들어오든 아니든, 들어오면 더 잘 되고 없어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썰물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밀물이 빠지고 나면 이 지형이 보일 건데 어디가 진 자리고 마른 자리인지 알 수 있을 거다. 그때 우리가 어디를 딛고 서 있는지를 들여다보면서 그게 우리를 구성하는 거다.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런 노력들을 향후에 나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포럼에 오신 분들한테 드리는 사회적 경제의 임무, 미션, 우리는 왜 존재하느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와 이윤기업, 주식회사인데 이윤기업에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시민의 필요에 대응하는 것을 통해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경제의 기능을 회복하는 혁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우리는 사회의 혁신자다라고 우리 스스로 선언해야 되는데, 국가하고 시장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시장은 있는 거고, 그러나 완벽하지 않고 실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고, 그 시장 속에 경쟁하는 게 이윤기업인데 이윤기업의 비중을 줄이고 우리와 같은 이윤기업의 비중이 높아지도록 우리가 해야 될 그런 혁신적인 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의 역할은 그래서 우리 사회의 문제인 불평등, 양극화, 기후위기, 지역생활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자원들을 가진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회적 접촉지역에 대해서 도시를 협동의 지역사회로 만드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과제를 그래서 공동체, 아까 얘기한 그런 협동조합, 커먼즈, 어소시에이션,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 의한 이용 목적인 기업의 거래의 비중이 우리 사회에서 높아질 때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미션과 역할, 과제를 가지고 사회적 경제가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좌장이신 정진철 대학 원장님의 사회로 지금부터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해야 될 것들은 이 아젠다를 잘 제시를 하고, 그리고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분의 그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는 차원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우선 이 우리 두 번째 세션에 관련돼 갖고는 항상 그 문제의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질문이 사회적 경제 국면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큰 키워드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국면인데,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국면인데 이 국면을 어떻게 전환을 하자는 것이지, 그런 가운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우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세 분의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먼저 김영식 사무국장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변장석 편집위원장님이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강영구 국장님,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서 여러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 사회적 경제 정책이 지금 최근 한 1, 2년 사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생각해보면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적 경제 발전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지대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민선 오기 이후에 일부 지방정부가 좀 선도적으로 사회적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그것이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중앙정부 정책으로 채택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 단위로 확산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럼 지방정부가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재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는 강민수 센터장이 발제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대체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조례라든지 지원 조직 이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지방정부의 상황이 어떤지 보면 사실 뭐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지방정부 리더십 변화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 정책을 잘 수행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정부들도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직이 축소되거나 명칭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삭감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지금 사회적 경제과가 원래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지고 한 곳 남았습니다. 서울 은평구만 사회적 경제과라는 명칭을 두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명칭 변경은 아까도 뭐 센터님도 말씀 좀 하셨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광주에 5개 지자체도 사회적 경제과 없습니다. 근데 사회적 경제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뭐 제일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성동구 같은 경우도 일자리 정책과 안에 사회적 경제 관련된 팀이 4개가 있어서 그게 이제 운영이 되는 거라 저는 그 명칭은 가지고 너무 이제 우리가 예민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하지만 예산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들면 사업이 없어지고 사업이 없어지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광역의 예산이 같이 없어집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그럼 광역지자체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칭해서 하던 기초지자체 사업들도 불가피하게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지금은 중앙정부와 광역정부가 도와주지 못하거나 심지어 방해가 되는 역사적으로 제가 좀 표현이 너무 거칠지만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역사에 봐서 있을 수 없는 일 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특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약간의 비판적인 얘기들은 뭐 앞에 나왔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저는 이제 지방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광주정부를 포함해서 지방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고 주체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크게 2가지가 있을 텐데요. 먼저 지방정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또 원래도 그렇게 아무리 이제 예산이라든지 정책이 계속 살아있다고 해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수년째 주장하고 있었는데 사회적 경제 정책의 범위를 좀 더 넓게 해석하고 확대 적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를 우리가 별도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삶의 여러 영역하고 연결된 일종의 모자이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봄 서비스가 복지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를 이제 접목시켜서 더 효과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친환경 먹거리 공급 같은 것들이 그동안 이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의 노력에 그 공공급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 거기에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결합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사회적 경제가 친환경 먹거리 공급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로컬푸드라든지 등등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 경제 정책이라고 했을 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 소위 4대 부문을 육성하고 키우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장에 가서 삶의 영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보고 그 정책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접목시켜 줄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방법론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는 게 사실은 기업 지원이기도 하고 상권 활성화이기도 하고 또 뭐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이기도 하고 또 이제 폐기물 관련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역 폐기물 처리 시스템의 개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시는 많은 일들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시고 조금 더 여러 가지로 결합을 시킬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동구 사례를 말씀을 드리니까 매우 그걸 모범적으로 지역의 작은 단위부터 촘촘하게 시작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 두 번째로 행정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서 좀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돌봄 서비스라든지 등등 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전통적으로 강점을 가지는 그런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 공공 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이제 위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신 공급하는 것들은 이제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공공 서비스 시장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진입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발굴 또 서비스와 서비스를
공급할 주체들을 발굴하고 또 이렇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이제 시민의 필요를 감지를 해서 이런 서비스도 가능하겠구나. 그럼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주체가 누가 있을까? 사회적 경제 영역안에 누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협의회에서 뭐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시그니처 사업이라고 해서 시범 사업을 수행했던 뭐 인공지능 돌봄 사업이라든지 또 취약계층 아동 학습 지원을 위한 이제 소프트웨어 제공이라든지 커피 찌꺼기 폐기물을 이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사회적 기업과 함께 이런 작업들이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을 좀 창의적으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특별히 이제 기존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과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시장 진입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 기존의 복지 전달 체계에서 활동하시는 주체들하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방정부 단체장님들하고 그 행정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주 동구는 아닐 거라고 믿고요. 뭐 대부분의 지자체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으신데 종종 이제 가끔씩, 종종이 아니라 가끔 보면 사회적 경제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원금에 의존한다든지 부정적 프레임 아까 나왔던 얘기들인데 그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극소수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 사회적 경제는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이미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효한 지속 가능 발전의 방법론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역에서 지역 자원에 기반해서 지역의 부를 축적해서 지역이 이제 평화롭게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이미 그 확인된 그런 방법론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식을 전환하셔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좀 활용해 주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지금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자체 재원 아까 어떤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현실적으로 죄송합니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없애고 예산 복구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광역에서는 지금 최대한 가능한 한 사회적 기업들 정말 재정 지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방비 예산을 좀 구상하고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광주에서도 광주 동구가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 예산이라는 게 또 한계가 있으니까 광주 광역시 관계자가 여기 계시다면 저희 고문이시기도 한데요. 광주시장님께서 꼭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이게 민생 예산이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현장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장에 힘을 길러서 행정과 표현이 그렇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을 견인해야 됩니다. 사회적 경제가 만약 힘이 굉장히 셌으면 저는 이번 예산 사태가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너무 속된 말로 순둥순둥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일을 하면서 지역에서 잘 살아보자라고만 하셨지 우리가 힘을 길러서 까불면 우리한테 혼난다 이런 식으로 안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발언하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결국은 정치하시는 분들은 유권자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유권자의 뜻을 사회적 경제인들이 보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시의회, 그러니까 지방의회랑 좀 협력을 많이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집행부가 안 움직일 때 행정이 움직여서 시의회가 움직여서 그나마 조금 이제 예산을 보호하고 사업이 진행됐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이제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보이는 성과도 잘 이렇게 좋은 의미에서 포장하고 잘 정리해서 시민들과 이 어떤 리더분들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시민사회나 대학 또 노동계 같은 이제 여러 관련된 주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플레이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분들하고 소통과 연대를 좀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노조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이제 대학 같은 경우 사회적 경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출된 인재들이 또 사회적 경제 현장으로 들어오면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치밀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가 국면 전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수세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경제가 이번 유엔에서는 지금 사회적 경제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국의 사회적 경제를 K 사회적 경제라고 제가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만큼 주목하고 있습니다. K-팝을 주목하듯이 K 사회적 경제를 주목하고 그동안의 성과를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위축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은 성과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더 광주 동구같이 잘하고 계신 곳에서 또 광주 계신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제 토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민수 센터장님이 그 사회적 경제 지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것도 뭐 잘 아시겠지만 아까 이제 센터님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사회적 경제는 민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복지 전달 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니까 도입 배경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이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사회적 경제를 더 활용을 해야 될 게 맞는데 활용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현 정부에서의 그런 오히려 또 반대로 가는 방향 자체가 그렇게 이해는 되지 않겠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물론 이 사회적 경제 연대 회의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좀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지방 정부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지금 강민수 센터장님이 슬라이드 번호 25쪽에서 이렇게 지방 정부에 대한 재원안을 크게 일단 세 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동구의 지금 영향을 보면 이 세 가지가 지금 잘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잘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구가 사회경제 활성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올해 말 되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 조례는 이미 제정되었지만 좀 오래된 부분들을 좀 개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회경제 중간 조직 같은 경우에도 말씀 나오지만 이 동구 자체가 다른 이 광역자치단체에 비교했을 때에도 자치구 단위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이 사회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동구는 잘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예산이 급격하게 감축되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어떤 역할들을 이렇게 더 전환을 좀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강민수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위탁 부분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하신 걸로는 기존의 민간 위탁 제도에 기초한 통제형 자원 전달 상태에서 혁신전 사업 추진은 근본적 한계에 도달하기 쉽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도 자체가 이 통제적으로 이렇게 자원을 전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민간 위탁이라는 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민간 위탁 방식은 이 강민수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건데 단 아까 강연아 부센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동 생산 방식에 의한 민간 위탁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민수 센터님이 표현한 것처럼 협력적 관계와 자율성을 촉진한 관계로서의 민간 위탁 사업.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지원이 이게 감축하는 시점에 있어서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포럼을 준비한 사전 토론회에서 발제문에 또 이게 준비한 거 있었는데 마침 지금 자료집 뒷부분에 지금 담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민간 위탁에 대한 사례 중에 하나로 영국에 있는 람베스구의 협동조합구에 대한 사례를 좀 적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한 부분은 뒤에 자료집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람베스구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구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로 이렇게 많이 바뀌어갔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실적으로 협동조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자치구의 다양한 문제들, 정책들을 공동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걸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를 민간위탁으로 협동조합들에게 이렇게 전달했던 거죠.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충분히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라도 동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순학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번 이제 예산에 대해서 나오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추인수 팀장님께서 꼭 이 말씀 오늘 포럼에 말을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동구의 사회적경제 2023년도 예산을 보면 26.7% 정도가 정부의 국비 지원에 대한 시의 매칭비입니다. 그러니까 구 자체 예산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 정부에서 그 직접비가 다 줄어드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자치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올해는 쓰는 건 아니지만 시를 통해서 매칭을 받아서 자치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금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 다 줄어드는데, 그렇다면은 이 자치구는 그 광주광역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조금 전에 김인식 상무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은 광역자치단체에 그런 매칭비를 전부 감축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울산인 것 같은데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민. 그러니까 감축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단계이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도 지금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4차 사회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딱 시점에서 빨리 이런 뜻을 모아서 우선은 지금 자치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광역자치단체에서 통한 이런 매칭비 이런 것들을 직접 지원맛이 안 되더라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에 반영시킬 수만 있다면 충분히 이 자치구인 동구에서도 그걸 통해서 뭔가 또 사업을 더 확보할 수 있거나 또는 다양한 정책들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계속 말씀 나오시지만 여기 동구에 있는 행정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니까 같이 이 광주광역시랑 같이 맞대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가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분위기가 대유 위니아 사건 때문에 지금 광주광역시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런 부분들 잘 좀 조율을 해서 예산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뭐 확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유지될 수 있도록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동구에서 사회적 경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좀 이따 이렇게 청중 질문이 있을 때에도 혹시 동구 사회적 경제 발전에 좀 필요한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구를 대표해서 또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저희들도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이제 이런 국면이 전환이 돼가지고 또 주제가 이제 또 이런 국면을 또 전환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마 여러 이야기들과 중첩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좀 비중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그 분야와 영역과 사업들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에 관계되신 분들이 좀 돌파구를 함께 마련해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 경제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자치행정국을 맡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 전환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이제 전환되면서 약간 이제 승격됐다고 할까요? 이제 동단위 조직에서 이제 구청장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상이 이제 높아졌는데 여기도 보면 행안부에서 그 혁신방안이라고 그 시도 관계자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간담회를 했는데 지난 6월에 거기 보면 여지없이 이 일관되게 그 중간 조직인 이제 주민자치회에 두는 이제 간사와 사무국을 이제 두는 근거를 삭제하도록 조례를 권고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오늘 지금 집요하게 토론하고 있는 이런 예산 분야에 대해서도 운영비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 구가 이제 광주 동구가 13개 동인데 전부 전환을 마쳤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제 앞서가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 분야처럼 상당히 당혹스럽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주민자치 분야에서도 이제 고민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 재정 지원 전환에 대한 대응으로는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가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광주 광역시에서는 시민 참여 예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거기 이제 표에는 뭐 몇 건에 어느 정도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작년과 이제 금년과 내년
표를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요. 여기 보니까 거의 이제 SOC라고 할까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주민들이 관여하고 요구하고 있어요, 예산들을. 근데 이런 부분들도 좀 사회적 경제 분야 내지는 이런 쪽에 그 주민들의 그 예산 요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재정 마련을 위한 대응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사회적 기업 관련 예산 삭감 처리를 위해서도 결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우리 센터장님이 해주셨는데, 일단 이제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중앙재정 지원 사업은 이제 전무하다고 일단 보고 이제 그게 처리되면 이제 다행인데, 변장석 교수님 토론 때 언급하신 이제 그 말씀들이 시매칭 사업비, 이 부분은 늘 총장님께서 이제 실국장 간부들에게 주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매칭 사업비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방안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사회적 경제 관련한 다양한 그런 사업 방식들이 그 사회적 가치 지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만 하는 정도였다고 하면, 이제는 좀 더 심층적으로 그걸 들여다보고 지표가 높은 사업 위주로 비중을 아무래도 높여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사회적 경제 조직과 연대 문제인데요. 앞서 이제 그 김연아 교수님 하셨던 내용하고도 중복이 되는데, 그 생태계 조사 언급하셨습니다, 강민수 센터장님이. 근데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 주체 영역, 환경 영역, 사회적 여건, 시장 여건, 제도 정책 여건, 그리고 다양한 이제 하위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그 구청에서 현장 그 업무를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매우 공감을 했고요. 중앙과 지방 그리고 민간 기업이 수행하는 영역에 결코 충족될 수 없는 다양한 욕구가 존재하는 것은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 욕구의 크기와 분출도 상당히 엄청나다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적 경제가 해 나가야 될 대전제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했고요. 이제 중앙 의존도가 아무래도 이제 지원을 대폭적으로 이제 해왔고 여러 조직들을 두고 중앙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의존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방의 이제 광역단이나 구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그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연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내는 것, 이런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가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서울 지역 협의회 사례도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 말씀해주신 내용을 볼 때 이제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예산 사업 외의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회적 경제 그 활동 기회를 사회적 경제 주체들에게 더 다양하게 우리 구가 좀 열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제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잠깐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앙과 민간 기업에서 하는 영역을 이제 제외하고 우리 구가 수행하는 거의 모든 자치 사무가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기업 그런 관계들은 더욱 이제 깊어지고 강화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민선 8기 그 2년차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점 사업 분야는 우리 구는 이제 인문도시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축을 나누면 제가 볼 때 이 두 축인데요. 우리 구가 이제 원도심 특성상 인문이라는 옷을 입히거나 건강을 입힐 때 문화, 예술, 역사, 생태, 관광 이런 쪽에 아무래도 역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병행해서 이제 상권 회복을 위해서 충장 르네상스 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사회적 경제나 이런 분야에서 이제 앞서가고 있다고들 많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별로 실감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내부적인 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푸른마을 공동체센터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추적으로 좀 그 위상에 걸맞게 하기에는 좀 더 뭐 현재 팀 구성 조직이 더 확충돼야 된다든지 재정 측면에서도 그
광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뭐 기금마련이라든지 재단 설립, 우리 구도 이제 문화관광 쪽에는 재단이 우리 자치구에도 우리 구에도 있는데 그런 사회적 경제 재단 설립이라든지 이런 연계 방안들을 해내려면 좀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민간주도 협치 같은 것으로 나가려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조직 부분에서도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연초에 산수동의 개관을 앞두고 있는 친환경 자원 순환센터가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 국비를 받아서 지금 오픈을 예정으로 있고 얼마 전에 이제 국토교통부의 수소도시 조성 사업이라는 것을 내년부터 26년까지 850억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가족 테마파크를 다양하게 조성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상당히 깊은 관계를 갖고 들여다보면 좋은 그런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증심사 무등산에 있는 증심사 일대에 의제 화백년 선생님이 계셨던 춘설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춘설차 이런 것들도 지금 남북권 광역관광 개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그런 공간들을 좀 조성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축제의 도시입니다. 광주 동구가 아까 이제 인사 말씀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승석 상임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총장 축제는 20회가 올해 했고요. 그다음에 버스킹 월드컵이 두 번째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재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의 문화재 야행이 내년 4월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인문축제라고 작년에 이제 금년에 무등산에서 이제 장불제 무등산이 1187m인데 1187 라이브러리라고 이제 장불제에서부터 정심사회까지 넓은 영역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했고 내년에 이제 6월달에 또 제2회 인문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청년주간에 청년축제 또 내일 모레 있을 때 동명동 독리단길에서 하는 커피 산책이 제3회 하게 되고요. 충장 라운 페스타라고 아까 말씀드린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이제 10월달에 충장축제와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에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게 될 고향사랑 기부제 기금 사업을 합니다. 우리 구는 이제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라고 또 발달장애인 야구단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은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답례품 정도 사업만 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들의 그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기금 사업으로까지 좀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이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미에 이제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이제 사회혁신 협력 프로젝트를 쭉 제시를 해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사회공헌 프로젝트도 우리 구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 구정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사회적 기업들하고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강민수 센터장님 말씀하실 때 5.18 체화 항쟁을 도청에서 할 때 윤상원 열사라고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우리가 이제 광주 사람들이면 이제 광주 정신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까 센터장님이 좀 결연하게 말이 안 되니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이제 직업 공무원에서 공직을 하든 이제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든 그런 좀 진심 어린 그런 일들 또 마음가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오늘 소회를 느꼈고요. 이 자리에 이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정리하면서 제가 좌장으로서 어떤 가능한 한 제 생각은 덧붙이지 않고 이미 세 분의 그리고 발제자를 포함해서 세 분의 토론자분이 오르게 당길 만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제 나름대로 정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강민주 센터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 안 보이느냐? 왜 보지 않으려느냐? 이거는 아까 우석훈 박사님의 어떤 교수의 책에서는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나든다. 이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안 올라가느냐 하는 관점 보는데요. 전 반대로 얘기합니다. 안 올라간다면 보여줘야죠. 다시 말씀드려서
저는 이 광주에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부분의 모델을 안 보이는 보이게 해준다는 것은 플래그십 모델을 제시해주는 뜻입니다. 안 보고 싶어도 보게끔 해줘야 된다. 아까 마지막에 강 국장님이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우선 강민수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생태계 조성과 협의체 작성, 창업전, 그리고 연구 조직 이 말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리고 조금 이따 이게 막 빼먹을까봐 그런데 예산 문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제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건 녹음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라이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대학이, 그러니까 R&D 조직이 없다 그랬거든요. R&D 조직이 없는데 사회적 경제 따로 놀지 마세요. 왜 자기들만 일을 하십니까? 그게 계속 말한 것이 연대하자 그랬잖아요. 제가 다른 때도 말했지만 동막곡 필무로 그냥 마을 사람들이 사소한 문제 갖고 그냥 모이지 않습니까? 그게 연대 아닙니까? 그게 자발적이고 기본적인 사회적 경제의 내용이고, 오늘 나온 말씀들이 굉장히 어록적인 것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리액티브하게 수세적으로 하지 말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라이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지역의 문제에 관련되어 지방 소멸의 문제를 막고, 그리고 지역의 모든 산업이, 왜 산업이 사회적 경제 산업이 안 들어갑니까? 예를 들면 그 라이스 사업이 지자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대학하고 같이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이 그 예산, 라이스 사업의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부족한 예산으로서 좀 한 부분에 있어서 좀 연결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강민수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그 전반적인 역사에 관련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김영식 사무관님 이거 공부 너무 많이 해오셨어요. 답을 써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4대 부분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이거 정말 정답이거든요. 이 사이드 이펙트 빠지라는 얘기예요. 따로 국밥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로 해서 서로 간에 결합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 혁신적 공공 서비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혁신적 공공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혁신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돌봄 서비스 얘기를 했었는데 어르신네들 같은 경우에 IT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결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뭔가 리빙 내적인 관점으로서 좀 뭔가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 단순한 공공 서비스가 아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발전할 수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고, 지자체 리더십에 관련된 그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식 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대학에다 맡겨주신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너무 하여간 뭔가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지자체에 있는 리더십이 있는 분들이 관심을 끌게 하려고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요, 그 답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설득력 있는 성과를 갖고자 그랬습니다. 설득력 있는 성과를 가자. 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를 얼마만큼 잘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동백꽃 필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잘 연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서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어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면 전환을 리액티브하게 하지 말자. 조금 변형시켰고 K 사회적 경제를 구축해보자. 어떻게 보면 광주 쪽에서의 K 사회적 경제, 뭔가 플래그십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냥 누가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니까, 예산을 주니까 예산 안 줘도 줄 수 있는 사람들, 벤처 캐피탈이 달라들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부분들이 김영식 사무국장님이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해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변장사 교수님 써놓은 딱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통해 창출된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경제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다.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을 확대해야 된다. 제가 이거는 어느 만큼 현장성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영국의 란더스고의 어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말이라고 하면서 지자체는 국비 지원의 매칭 수준은 이게 변화돼야 된다 하는 근데 저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요, 설득력 있는 성과가 나오고 플래그십 모델이 나오면은 이게 단순하게 아마 저 추경원에서라도 아마 국비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강영구 국장님이 이제 여기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걱정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미
동구는 하고 있다고 자랑하셨습니다. 뭐 박수 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박수 좀 쳐주십시오.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MB에서 하고 있는 일들 여러 가지 중심적인 이해하고 있고 예산 확보 노력도 하고 있고 모든 자치 상무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뭐 생태계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자원 순환센터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조금 이 종합적인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우선 오늘 이 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포럼에 있어서는 뭐 1차 세션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거버넌스 문제에 관련된 것들이 고려가 됐었고 그렇지만 2차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너무 우리 사회적 경제 하시는 분들이 좀 영어로 쓴다면 샤이하세요. 안 보여줘요. 보면은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일 언론 나옵니까 이거? 신문에 나옵니까? 어떤 키워드 나오고 언론에 나가야 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이 지역사회가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것들이 서로 공감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퍼져나가야 된다. 이 파도를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냥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갔었을 때 우리 사회적 경제의 어떤 생태계가 자발적으로라도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좀 말이 길어졌지만 하여간 플로어에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 젊으신 분들 이게 It's not my business,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야 될 세상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한 의견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로어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운데에 좀 젊어 보이는 우리 친구들이 지난 8월 1일부터 사회적 경제 기업과 비영리 단체에서 일 경험을 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20, 30대 청년들이고요. 뭐 직무가 좋아서 또는 사회적 경제를 배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지금 3개월째 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사실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고 뭐 관심 분야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의 이 초롱초롱한 눈빛을 잘 보셨으리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두서가 좀 길었습니다. 제가 뭐 따로 질문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이제 우리 20, 30대 지금 일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제 12월 말이면 사실 일경험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한 70명 가까이 좀 오게 됐는데 우리 강민수 센터장님께 질문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20, 30대 청년들이 왜 사회적 경제 또는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너무 좀 고차원적인 질문이지만 원론적인 이런 한 말씀 정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우선 플로어에서 마저 듣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이 플로어에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도 발표했는데요. 저는 바른핑거스의 김병룡 팀장이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합이라는 가치가 되게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10몇 년 전에 이제 사범대 졸업하신 분들이 이제 교직원이 못 돼서 정부 청사나 막 국회 앞에 가서 시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전국에서 많은 사범대생, 뭐 광주 출신의 사범대생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초등교사로 이제 임용이 돼서 법이 제정이 돼서 그렇게 해서 직업을 찾았는데 그렇다면은 여기 사회적 경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시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연합이라는 키워드로 모여서 시위를 할 수 있을까? 이거 먹고 사는 문제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대학원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동구의 사회혁신 프로젝트 고양이 사업, 고양이 대화 계획 제안한 사람인데요. 일단은 동구의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어떤 건가
좀 궁금해서 이제 늦게나마 좀 시간을 냈고요. 재미있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는 아마 박원순 시장 때 주민자치위원 활동하면서 같이 얘기했던 거고요. 지금 이제 10년 후에 동구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경제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20대.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우연히 고양이 대여 하다가 생각해보면 반려동물 펫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한 영역이거든요. 동물, 돌봄, 서비스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음식 만드는 것까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가능하니까 다음에 사회적 경제 뭐 별별 프로젝트를 하실 때는 기업이랑 혹은 경제활동이랑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재정을 받는 것도 염두에 주시지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거기에 팁을 드리자면 지금 전체 이제 광주의 전체는 AI거든요. 그러니까 AI는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사회학자로서는 기계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AI 플러스 사회경제 문화 이쪽에 AI를 활용해서 경제를 어떻게 사회적 경제로 활성화시킬 것인가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마무리를 좀 쉽게 하려고 했는데 또 어려운 여기 귀한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다시 올라와 버린 느낌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우선 플로우 의견도 있었고 또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발제를 해주신 강 센터장님께서 그리고 아까 플로우에서 질문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발제에 대해서 귀한 토론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해 주실 때 김대영 선생님 질문이 너무 어렵긴 한데 말하자면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사회적 경제 왜 함께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본인의 생각을 좀 전달해 달라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관련해서 마무리의 말로 이제 그 얘기 어려운 얘기에 그냥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제 생각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저도 두 아이를 대학에 보내고 있는 부모로서 굉장히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경쟁적인 사회를 만들어서 취업을 이렇게 힘들게 하기까지 사회가 되고 이렇게 경쟁적인 사회가 된 거는 다 어쨌든 저희 책임인 것 같아요. 저희 대학 졸업할 때만 해도 그 과사무실 뒤에 이렇게 취업하는 뭐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하나 가져가서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었거든요. 우리 사회가 산업적으로 이제 성장하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에서 아마 제 이후의 세대가 더 저보다 더 잘 살고 더 성장한 사회로 가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비관적 전망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주제는 그러면 지금보다 더 좋은 사회 또는 지금보다 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또 나아가서 그런 사회를 가능한 거냐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함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희망이 있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한테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대처하고 레이건이라는 그 정치인이 집권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이 됐는데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신자유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이 신자유주의 사회를 만들면서 대처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유명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사회는 없다 이랬거든요. 이 사회는 없다는 얘기를 뒤집어 놓고 보면 그 협동, 즉 이타적인 것과 경쟁, 즉 이기적인 것 중에 경쟁 또는 이기적인 것이 승리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아주 비슷해요. 그러면서 사회가 더 이상 당신들을
책임지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자 도생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게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사회적 경제의 대안은 뭐냐? 그러니까 어떤 대응의 논리는 뭐냐?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세요? 네,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아이를 구해요. 근데 그 아이를 구할 때 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 아이를 구해서 그의 부모와 내가 관계를 맺고 내가 이득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거는 인간적인 거예요. 사람 자체는 이기냐 이타냐 경제냐 협동이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저는 사람은 그런 이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인간이 이기적이었다고 생각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사람은 사회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사회가 있다는 것 그 자체는 뭐냐면 인간이 이타적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구가 만들어지고 생명이 탄생한 이후에 5억 종이나 되는 대형 종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10kg 이상인 대형 종이 만들어졌는데 그 대형 종 중에 17개만이 이런 이타적인 사회를 만들어 살아요. 너무 놀랍죠?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매우 필연적인 거예요. 인간은 사회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야 되는 이타적인 존재인 거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발전은 끝이 없으니까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쓰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병이 그런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더 좋게 만들지 못한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이 묵직한 주제가 되고 중요한 주제가 되다 보니까 계속 말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좌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의견 한 번도 얘기 안 했지만 마지막에 정수경 님인가요? 말씀해 주신 저는 경영학과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저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비즈니스 마인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는 그런 편이고 그런데 비슷한 말씀을 가운데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부분들이고 평균적으로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광주 지역의 젊은 청년들 20대 30대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가 10,000명 이상이 광주 지역을 떠납니다. 이 지역을 떠나요. 그래서 계속 그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사회적 가치, 사회적 경제 우리들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퍼스트 제너레이션 문제라고 하는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우리가 뭔가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살 수 있는 경쟁력의 생태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 사회적 가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경쟁의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이 계속 길어지니까 오늘 이걸로 그냥 끊겠습니다. 좀 나머지 것들은 우리 플로에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너무 금가옥조 같은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걸 다 해석은 못하겠고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우리 동구 사회적 경제 더 나아가서 광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고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행사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듣도록 하겠는데요. 산하법인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김도희 부회장께서 오늘 전반적인 행사 소감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대가 강조 사회적 경제가 부족한 게 아니라 현재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다 힘듭니다. 내 그릇만 채우지 마시고 다른 그릇도 좀 주세요. 내 그릇을 채우다 보면 욕심이 생기니까 다른 팀, 사회적 경제팀에 주지를 못해요. 결국은 내가 남을 주면 남들도 내 그릇을 채워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릇이 채워줄 겁니다. 청년 여러분 아까 질문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하시는데 지금 꿈을 가지시더라도 미래를 낙담하지 마시고 사회적 경제하면 안 좋더라도 내일 모레는 좋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서로 상생하고 공존한다면 앞으로 2, 3년 내에는 뭔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열심히 내일도 열심히 잘해왔고 내일도 잘하고 모두 잘하기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강주 사회적 경제를 위하여 파이팅! 사회적 경제의 현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힘내시고 열심히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강연자 및 토론자 여러분, 관계기관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동구 사회적 경제 별별 동구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